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수도권에 올 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배가량 치솟았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엔 또 황사가 유입된다는 소식인데요. 좀처럼 봄날 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느낄 새가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작물의 생장 등 많은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대책 중에 지난 6년 동안 무려 8천억 원이 투입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 논 한복판이나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곳,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 황당할 정도로 불필요한 곳에 이 숲이 조성되기도 해서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실효성 없이 허투루 쓰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죠. 이 사업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자 미세먼지 차단 숲이란 명칭을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는데요. 8천억 원을 들인 미세먼지 대책의 성과는 어떻게 따져봐야 하죠? 3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가.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요즘 이 조개류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근데 직접 캐 먹잖아요. 그러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얼리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가 않는 폐류 독소 때문인데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건 유통 전에 식약처의 검사를 통해서 독소 허용 기준을 통과한 거니까 안심해도 되지만 직접 캐다 먹을 경우에는 아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 조개 같은데 아닙니다. 네, 이 조개류 하면 여러분 칼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칼국수. 서해안 갯벌에 많이 캐러 가시는데 어떤 조개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정된 국토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바로 간척 사업인데요. 간척 사업 이전에는 어업이 성행하던 곳인데요. 간척지가 되면서 어민들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척지에 벼농사를 많이 지어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서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농산뉴스에서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간척지에서 이 벼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농식품부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종합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정부 소유 중인 간척지 내에서 일반 벼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 6,800헥타 정도의 이제 벼 재배 면적이 있는데 이걸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소유의 땅이니까 그리고 5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인 만큼 계약 재배를 할 때 벼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면적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생산 과잉인 쌀 수급 문제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6,800여 헥타 정도면은 평년 단수를 곱하면 한 3만 5천 톤 가량 이 정도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 말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이 간척이 되기 전에는 이것들이 어업이 성행했던 곳이고요. 간척으로 인해서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민들이 주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다 보니까 이들도 생존권 문제를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혹시 벼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오래전에 이제 간척 사업이 진행됐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관정을 좀 깊게 파서 물을 퍼올리면 여전히 염수가 나올 정도로 염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금기가 남아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농작물의 소금기는 생리 장애를 일으키고 또 폐농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간척지 농민들께서 지역 쌀 브랜드를 좀 소개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소금기가 들어있어서 짭짤하니 간이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밥을 하면 제일 맛있는 쌀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시는데 네. 이러다 보니 담수를 가두어서 농사를 짓는 벼농사 그러니까 수도작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지금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간척지가 한 11곳 정도 되는데요. 어제는 해남 고흥의 이제 피해 대책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간척 농지를 피해 어민들에게 지정해서 분양해 줄 것과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려면 배수 시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재배가 가능한 작물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가뭄이 들면 간척지에선 벼농사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염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연도에 들어서 가장 기록적인 가뭄을 보였던 해가 지난 한 2017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충남 보령의 부사 방조제 앞에 간척지가 있는데 그 간척지에서 이제 모내기 현장을 둘러본 지역 조합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보 안에 물마저 염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빨갛게 타들어가는 그런 영해 피해가 발생을 했고 어떤 곳은 모를 3번째나 심었는데 제대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낙담하는 모습을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땅이 생기면 먼저 불안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땅이 생기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현장 농민들의 공통된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부분도 좀 함께 해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좀 책임을 져야죠. 자, 그간 또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립되던 가축 방역 관리 계획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방역 관리 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중장기 가축 방역 발전 대책을 내놨는데요.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방역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중앙정부는 이행 여부를 관리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평가에 따른 정책 환류 체계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는데요.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가 중년쯤에 접어들면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껏 살던 정든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자녀들이 떠난 집에서 살아가는 게 쓸쓸하고 외롭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 전용 주거 공간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법한데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 이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갑니다. 예, 네. 우선 이 책을 쓴 저자부터 살펴볼 텐데 어떤 분인가요? 제가 이게 서점에 들렀다가 서점 한 코너에 이 딱 제목의 책이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김경인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이라서 처음 보는 분인데 하고 이제 책을 골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날개 보면은 자자 소개돼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신경건축학 신경 건축학이요? 예, 저도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신경 건축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공간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현업에서 이제 지금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경인 작가는 이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거 도시 설계를 하는 이런 제안들을 주로 하시고요. 실제 공간 디자인도 하고 사시는데 2007년도 이제 여수시 경관계 국제 현상 공모 우수상 받으셨고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을 받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수상도 있고 실력도 갖추신 분으로 보고요. 그는 이제 모두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설계하는 고령 친화 환경 디자인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들에게 최적화된 경관, 네. 공간을 제공하는 네.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공간은 어떤 걸까? 이 저자의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저자는? 이 책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책은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고령자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또 주거 문화에 관해 더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 것들도 여기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나이 들면 집에서 그냥 사는 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별 생각이 없죠. 사실 그냥 사는데 그냥 그렇죠. 사는 건데 예. 집에서 집에서 계속 살게 되면 이제 저자는 무슨 말하면 고령자한테 집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네. 내가 고령자가 되면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살 경우에는 고령자한테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실버타운을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현재의 실버타운 같은 거는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편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일종의 수용시설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는 이제 자신의 삶의 흔적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좀 더 세밀한 디자인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특히나 이제 실버타운에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해 보면 모든 사람이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는 공간들을 어떻게 가꾸는가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나이 들수록 집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집하면 이제 안전하고 네.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인들한테 집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집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노인 사고의 63%가 낙상인데 대부분 집에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조사 자료를 보면 고령자 낙상 사고의 한 74%가 집에서 발생한다고 세상에 하니까 이것만 더 보면 집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게 떨어지고 근력, 골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수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끄러운 바닥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욕실이나 주방 같이 이제 물기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카펫, 매트 같은 게 이게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 환경을 한번 쳐다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 걷지 못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걷기가 힘든 분들, 휠체어나 이제 보행 보조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문턱 있잖아요. 약간만 높아도 그게 건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복도가 너무 좁으면 회전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고령자의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환경을 봐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뭐 디자인 이쁘게 한다고 조명을 낮춰놓는 경우들도 많죠 요즘.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지신 부분들한테는 이 낮은 조도 같은 것들이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젊은 사람의 눈에서 이 주거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어르신 입장에서 주거 환경을 쳐다봐야지 디자인이 그분들 입장에서 맞는 것들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고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저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낙상 사고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고령자층에서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통 들었거든요. 낙상을 하면 걷기 힘들게 되고 걷기 힘들게 되면 와병 상태로 가고 와병 상태로 가면 다시 또 근육을 거죠. 잃어버리니까 더 또 걷지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사실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파트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다나요? 젊어서는 이제 편리하다고 해서 아파트 많이 찾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하면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파트가 불편해진다는 어르신들이 꽤 있으세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아파트의 천편일률적인 구조랑 외관 같은 것들이 노인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아파트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다 비슷하죠. 획일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또 아파트 색깔 같은 거 보면 보통 회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에게는 이제 공간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획일화된 아파트 외관 같은 것들이 공간을 인지 못하게 하고 길을 나섰을 때 자기 집을 찾기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주동, 출입구 같은 것들 보면 저도 헷갈릴 때 많거든요. 옆동이랑 우리 동이랑.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입장에 더 걸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동일한 디자인의 출입구가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보기 힘들고 특히나 뭐 시력, 기억력 저하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출입구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출입구 이런 데도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주차장에 저도 길 많이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서 사진 안 찍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진 찍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 그렇죠. 너무 공감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외관, 뭐 시력이나 기억력, 방향 감각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길을 찾기를 힘들고 이는 이제 외출에 대한 불안함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외출은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집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이런 문제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뭐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사는 동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일상이 이제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지만 집안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령자들이 집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척추는 약간 굽게 되고 머리가 앞으로 또 기울어지면서 체형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출입구 보면 몇 동 표지판이 어디 붙었냐면 위에 있고 또 디자인을 고려해서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조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명을 갖추고 좀 글씨도 좀 크게 하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아파트가 등장하는데 동 표시를 아파트 벽면에다가 크게 해놓으면 좀 어르신들이 구분하기가 좀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층수도 층수도 이제 시각이 아래로 하라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층수를 표시해주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 그러니까 고령자의 시선에 맞춰서 그런 네.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서 외출이 망설여진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공간에 대한 문제겠죠. 공간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어떤 게 있냐면 쉼터의 문제나 쉼터요? 벤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나 지구력이 감소하고 하체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중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상당수가 벤치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보행로에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벤치가 부족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파트 단지 보면은 의자도 아닌데 이제 하단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게 그런 이유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쉬어갈 곳이 없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피로를 우려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또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서 또 이제 악순환. 근력이 예. 줄어들고 그래서 외출이란 거는 노인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교류랑 뭐 정서적 안정을 줘야 되게 필요한 일인데 이런 쉼터나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외출을 꺼리게 되는 문제들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야, 그러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그 벤치에 인색한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예. 보면 벤치를 설치해 놓으면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요. 아파트 자기 동 앞에 벤치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시끄럽다는 밤에 거예요. 거기 앉아서 수다 떤다고? 그렇죠. 벤치 설치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는 민원이 나와가지고. 예. 제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워버립니다. 처음에 있다가도. 그래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보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뭐 거리로 보면 500m 이상 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 정도 거리면은 벤치가 적어도 너댓 개 이상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걷기 산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또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반드시 적합한 휴식 공간이 되느냐. 그래서 벤치 디자인과 위치 같은 것들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신체적 특징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벤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벤치에 팔걸이 없는 벤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아, 팔걸이가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자꾸 이렇게 그렇죠. 일어나시는데 예.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동작 같은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벤치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벤치가 등받이가 수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거의 다? 예. 몸 자세가 110도 이상 이렇게 눕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앉아 있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질시감하는데 그리고 벤치도 예. 이렇게 좀 자기 노인들의 상황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신체 상황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 벤치가 또 어디 있냐 그러면 햇볕 쨍쨍 쬐는 데 있어요. 그늘 없는 곳에 있는 벤치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열사병이나 탈수 문제 같은 것들도 어르신들한테 이룰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 잘 고려한 벤치 같은 것들이 잘 곳곳에 놓여 있으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를 고려를 했어야 됐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고려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나 네. 큰 단지일수록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각적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생활 디자인 같은 것들 대부분 젊은 사람에 맞춰서 그렇죠. 하는데 예, 이제 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신경 쓸 때가 이제 돼가는 이제 거죠. 된 거죠. 예.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이제 예, 얼마 안 예. 남았잖아요, 그죠? 그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떠올리시는 곳 중에 하나가 아유 나 모르겠고 그냥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지. 예? 실버타운 들어가면 괜찮겠지. 네. 그러면 실버타운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행복할까요? 아하.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는 것들은 주거, 의료, 여가 공간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뭐 잘만 활용하면 되게 좋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이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내부나 외부 공간들이 지나치게 표준화되어 있어요. 보통 때가 뭐 A 타입, 뭐 B 타입, C 타입 있는데 이게 공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크기만 가지고 나눠놓고 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개성이 거기 들어가 있기보다는 획일화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면 이제 자연스러운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시설에 들어와 있는 느낌들이 상당히 그러면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요. 많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환경에 안정감을 줄 수 노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좀 이렇게 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외부랑 또 교류가 또 차단되어 있는 경우들. 네. 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65세 이상 입주 가능한 사람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화 주제가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게 또- 굉장히 그렇군요. 예. 또 이런 상태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자극들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중에 일부는 뭐 실버타운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도 그 정도 말이 나오는 거면 최악 아닙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 합니다. 물론 일부? 예. 모든 실버타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노인들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만약 실버타운을 뭐 본인이든 아니면 부모님 실버타운을 골라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예쁘다 넓다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앞에 가서 이제 상담창구에서 이야기만 하고 오시는데 시설들을 좀 잘 둘러보면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또 시설들도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이 근데 아무리 좋아도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살던 집이 낫지. 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보건복지부가 이제 2020년에 노인 실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네. 응답자의 83.8%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 거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이해합니다. 예. 그 중에서 또 56.5%는 약간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재가 서비스 같은 걸 받으면서 살지 집에서는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해서 주거를 이제 집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에 넘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과 추억 같은 게 다 담겨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줄여서 AI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개념은 뭐냐 그러면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일상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AIP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버타운을 아무리 잘 짓고 많이 짓는다고 해도 늘어나는 고령자 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고령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고 이제 저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연님이 집이 가장 위험하군요. 어르신들 한번 넘어지고 나면 정말 회복이 어렵지요. 그렇죠. 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보통 저희 장모님도 택배 온 거 받으러 문 열어주러 나가시다가 그 신발장하고 문틈 공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살짝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시고 그러셨거든요.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네. 그렇게 다쳐서 정말 크게 다친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고령자가 집에서 살려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자기 집에 살려면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들 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 예를 들면 문턱 음. 높지 않나?
이런 위험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턱은 없애시고 계단 대신 이제 경사로 같은 것이 설치가 잘 돼 있는지 보시고 욕실이나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 손잡이 같은 거 없으시면 좀 설치해 주시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진짜 신경 써야죠. 이제. 그래서 한번 어르신들 시선에서 이제 집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급하게 개선을 해주시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명 같은 것들도 밝은 조명 또 끄고 켜고 힘들잖아요. 그 자동 조명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 가지고 고령자가 밤에 일어났는데 불 켜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맞네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명 시스템 같은 것들 좀 갖춰두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또 손에 닿기 쉬운 것에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동 조명 이거는 딱 그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울 때 특히. 그리고 또 이제 화재 방지 시설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분들 중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고 잘 안 잠그시는 경우들도 예, 있어서 예. 자동 잠금 깜빡이고. 장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구를 고를 때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기대는 게 가구잖아요. 예. 의자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자를 고르실 때는 이제 팔걸이 있는 의자들이 좋거든요. 저도 예전에 실수했던 게 그냥 좋은 의자 디자인만 이쁘다고 팔걸이 없는 데 갖다 놓고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팔걸이가 있어야 이제 좀 지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굉장히 이제 다른 거죠. 젊었을 때랑 네. 근력이 딸리니까. 방금 이야기하니까 의자 높이랑 깊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의자가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무릎과 허벅지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등받이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0도에서 100도 뭐 110도 정도 되게끔 약간 살짝 기댈 있고요. 수 있게. 예. 근데 회전 의자는 위험합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고요. 침대. 대부분 침대에서 많이 시간 보내시잖아요. 네. 침대를 고르실 때도 침대가 너무 낮으면 앞과 의자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서실 때 좀 힘든 부분이 힘들고. 있고 너무 높으면 또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어서 딱 앉았을 때 발이 닿는 정도 높이 적당한 높이. 그 정도 높이 키에 맞게. 하고요. 예, 예. 침대 옆에 또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안전바 손잡이를 잡을 수 설치를 있는 거.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익숙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요양시설 가서 예. 뭐 상담만 먼저 하시지 말고 들어갈 때 이제 시설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직접. 딱 예. 들어가는데 현관부터 마주치잖아요. 근데 현관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현관문이 자동문이냐.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문 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동문이냐, 또 바닥은 평평하냐, 휠체어 보행 보조기 다니기 좀 편리한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 벗고 신는 곳에 벤치가 있냐. 앉아서 신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그것도 세심한 필수겠네요. 배려 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직봉 같은 게 있으면 잡고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도 같은 거를 보실 때는 그냥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바닥 부분들이나 이런 데서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시각적 단서 같은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방향 표시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바닥에 보이는 데나 그리고 예. 복도 중간중간에 좀 길면 벤치나 쉼터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침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침대나 조명 스위치 같은 것들 잘 설치돼 있고 자연광으로 햇볕 잘 들어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네네. 또 어르신들 상당수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좀 넓고 간격이 좀 넓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실 때는 최대한 집에서 쓰는 화장실과 형태가 비슷한데 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적응하기도 편하고 원래 쓰던 곳이랑 그렇죠. 비슷하게 하지만 안전 시설이 좀 갖춰진 시설화된 것들에 들어가면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가정에 있어 쓰던 화장실 형태 모양이 가장 좀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게 우리 내가 살기에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살기에 적정한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역시 좀 이쪽에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 젊은 세대랑 노인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아까 실버타운이 뭐 65세 이상만 이렇게 입주를 해버리게 되면 대화도 한정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외부 교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세대 교류형 주거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책 속에 소개된 게 그 도쿄 도심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 하우스 같은 것들을 한 권 소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건물이 12층짜리 건물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2층, 3층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컬렉티브 하우스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네. 4, 5층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 시니어 하우스가 들어가 있고 7층에서 12층에는 또 자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라이프 하우스 들어가 있고 1층에는 보육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보육원까지. 그러니까 예. 1층에 어린애들이 오면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교류가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전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어떤 복합 건물의 느낌이지. 그렇죠. 예. 그 최근에 네. 세대별로 분화된 복지 시설이 통합되는 움직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관, 청소년 네. 문화의 집, 어린이 해관 이걸 세대별로 이렇게 복지 시설들이 따로따로 돼 있으면 전문화는 시킬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어떤 세대한테만 딱 집중돼 있다 그러면 전유물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인식되면은 다른 집단한테는 혐오 시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저쪽만 예. 본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은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장소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또 소음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예. 있어서 이걸 좀 공간을 개방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모두가 이용하게요. 예. 공간을 개방하는 방법들은 이제 모든 세대들이 다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게 힘들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 집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인구가 작은 도시 같으면 이걸 따로따로 만들기가 어렵죠. 어렵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복합 문화 공간, 복합 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바지락이었습니다. 0325님, 5806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 4488님, 제 고향 전남 강진에서는 이게 반질반질하게 생겼다 해서 반지락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반지락. 왠지 더 입에 쫙 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0918님까지 엄마 나 회장 되면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랬다고. 아이고, 예,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 꼭 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